여러분, 땅도 없는데 존재하는 국가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몰타 기사단 얘기입니다. 몰타 기사단, 이게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 치고 희한하죠? 예전에는 실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던 기사단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국제 봉사 활동을 하는 가톨릭 수도회입니다. 이 몰타 기사단이 하나의 주권 국가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영토가 사실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영토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민망하지만 로마에 이런 건물 총 6,000제곱킬로미터짜리 건물이 있어요. 이게 영토입니다. 헌법도 있고 여권도 있고 세계 100여 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몰타 기사단은 재밌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몰타 기사단이 한때 지중해 몰타 섬을 근거지로 했기 때문에 몰타 기사단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나이츠 하스피탈러라고 해서 우리말로 구호 기사단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단체의 기원을 살펴보면 1080년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립된 아말피 병원이라는 게 그 시작인데,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서유럽에서 1차 십자군이 결성돼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죠. 그러자 이 십자군 병사들도 맡아서 치료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당시 교황한테 정식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성지를 지키고 순례자를 보호하는 군사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들은 십자군한테 큰 보탬이 되었는데, 이 3차 십자군이 파견될 때쯤에는 레반토 지방, 지금의 시리아, 이스라엘, 레바논 이쪽 근방이죠. 이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군사 조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1291년 맘루크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구호 기사단도 함께 물러났는데 1310년 이들은 망해가는 동로마 제국 소유였던 로도스 섬의 자리를 잡고 이곳을 요새화하는데, 이 로도스 섬의 위치가 보면 자 여기입니다. 지금의 터키 땅이 있고 그리스가 있죠. 터키 턱 밑에 있는 이 섬이 로도스 섬인데 여기에 구호 기사단이 자리를 잡고 요새화시킵니다. 15세기 말 이후로는 이 로도스 섬 일대가 완전히 오스만 제국의 수중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구호 기사단도 한 번 더 변신을 하게 됩니다. 구호 기사단이 이 일대를 누비던 오스만 상선을 상대로 노략질을 일삼는 해적이 된 거예요. 처음에 병원 봉사하다가 기사가 됐다가 이제는 해적질까지 하는 이런 변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당시 이 발칸 반도까지 접수하고 승승장구하던 오스만 제국한테는 바로 턱 밑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구호 기사단이 눈에 가시 같았겠죠? 결국 오스만 제국은 로도스 섬을 집어삼켜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벌어진 전투가 바로 로도스 섬 공방전입니다. 오늘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시대적 배경을 잠깐 다시 보자면 1521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슐레이만은 베오그라드, 지금의 세르비아에 있죠. 베오그라드를 집어삼키면서 그 힘이 아주 절정에 이릅니다. 이 그림이 베오그라드를 공격할 때 그림인데요. 이제 서유럽까지 정복하는 것이 단순히 꿈이 아닌 가까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 술탄의 뒷목을 잡아끄는 성가신 존재, 그게 바로 로도스 섬의 또아리를 틀고 있던 구호 기사단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이미 1480년에 한번 쳐들어갔다가 제대로 털리고 나온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로도스의 북쪽 끝에 요새를 지은 건데 당시 이태리 최고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성벽을 세 겹으로 두껍게 세우고 사방 어느 곳으로부터 침략을 당해도 쉽게 방어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구조도인데요. 이 전체가 다 섬의 북쪽 끝입니다. 여기가 북쪽 바다 쪽이고요. 이 바다를 뒤에 두고 앞쪽으로 성을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뒤쪽으로 쳐들어오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구호 기사단이 다국적 군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프로방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다양한 국적의 기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적별로 나눠서 성벽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은 프랑스 쪽, 그리고 이쪽이 스페인, 그리고 영국, 이쪽은 이태리,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서 방어를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자, 이렇게 요새를 해놓으니까 적은 숫자로도 방어가 굉장히 쉽고, 반대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병력을 투입해야 승산이 보이겠죠. 그 많은 병력을 동원하고 유지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런데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던 이 슐레이만은 물론 이딴 건 개의치 않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슐레이만 대제라고 불린 오스만 제국 사상 아주 위대한 술탄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슐레이만이 로도스 섬의 시선 고정하고 아주 작정하고 풀배팅 들어간 겁니다. 당시 기사 단장이었던 필립 빌리의 드 랄라당,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분이 일찌감치 눈치 깠어요. 그래서 서유럽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신저를 보냈는데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지중해 절반이 털린 마당인데 이런 깡촌 선마를 구하겠다고 당시 섯을 펄었던 오스만 제국 턱 밑까지
병력을 파견할 나라가 없었겠죠. 오스만한테 바닷길을 뺏겨서 원한이 컸던 베네치아 병력이 그나마 인근의 키프로스 섬에 주둔하고 있어서 이 베네치아군이 일부 합류하긴 했는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마침내 1522년 6월 28일 오스만 해군 400여 척이 섬에 도착합니다. 정예부대 예니체리를 포함해서 보병, 관련 기술자들, 보급부대 등을 다 합쳐서 10만여 명이 상륙합니다. 병력 규모만 봐도 이참에 아주 끝장을 내겠다는 이 슐레이만의 의지가 보이죠. 그에 비해 기사단은 6,700여 명이 전부였고 그 중에 기사는 단 703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베네치아, 그리스 또는 라틴계 주민들이었어요. 물론 이 기사들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섬에서 기르던 곡식은 일찌감치 추수해서 저장해 놨죠. 혹시라도 이 오스만군에게 식량으로 쓰일 일이 없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요새에서 바다 쪽으로 펼쳐진 여기가 만이죠. 이 사이에 철새를 걸어버립니다. 그 전에 콘스탄티노플도 망하기 전에 이런 작전을 썼죠. 여기 이렇게 철새를 놓은 것, 그걸 그대로 따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술탄은 섬 전체를 아예 포위해버려서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시키고 기사단의 이 성 앞에서 진지를 구축합니다. 8월 초부터 성을 향한 대포 공격을 시작하는데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었던 이 오스만군이 연일 대포화를 날려대고 화염탄까지 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견고하게 쌓은 성벽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가 않죠. 그쯤은 뭐 예상했다는 듯이 오스만군이 아예 이 참호를 파고 성벽 주위에 뭐 말뚝도 박으면서 울타리를 쌓아서 장기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릴 때처럼 공병을 보내서 이 성벽 아래에 땅굴을 파고 지뢰를 매설해서 이 폭탄을 터뜨리는데 그때마다 기사군이 조준 사격을 해야 되는 바람에 병력만 많이 잃게 됩니다. 오스만은 그래도 죽어라고 땅굴을 파들어갔고 마침내 9월 4일 영국군이 이쪽을 맡고 있었는데 영국군이 맡고 있던 구역에서 2개의 지뢰가 폭발하면서 성벽 11m짜리가 무너져 내려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오스만 보병이 진입해서 이 기사군을 물리치는데 그러자 기사 단장까지 나서서 반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인가 오스만군이 격퇴당하죠. 그 이외에도 2번이나 이쪽으로 오스만군이 뚫고 들어가는데 성공하지만 그때마다 이 영국계 기사들 그리고 옆에 있던 독일계 기사들이 힘을 합쳐서 아주 죽기 살기로 쫓아냅니다. 이때 물론 양측 피해가 엄청나게 컸죠. 9월 말로 넘어가면서 오스만군이 여기 쳐들어온 지 벌써 3개월째가 넘어가요. 조그만 성을 정복하는데 아직도 그닥 성과가 없자 이 병사들이 뭐 그랬겠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사기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9월 19일 오스만군 스파이가 중요한 정보를 흘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이 스페인과 프로방스 군이 맡고 있던 이 구역 여기가 내벽이 없고 참호가 또 없기 때문에 방어가 허술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술탄은 이거다 싶어서 이쪽 벽으로 총 공격할 것을 지시했고 당시 총사령관 무스타파 파샤의 주도하에 총 공격을 벌입니다. 전략을 바꿔서 영국군 쪽으로 공격을 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 옆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허를 찔린 기사군들이 당황합니다. 결국 이 오스만군이 성을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정예군 예니체리가 이 기사들과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백병전을 벌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뺏고 뺏기는 전투 끝에 이번에도 오스만군은 쫓겨나죠. 그러니까 이 뚜껑 제대로 열린 술탄이 자기 처남이기도 했던 총사령관 무스타파를 그냥 처형을 하라고 했는데 부하들의 만리로 그만두고 얘는 그냥 이집트로 보내버려요. 목을 치진 않고 대신 경험 많은 군 기술자 출신이었던 아흐메드 파샤로 총사령관을 교체해요. 이번의 전략은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엄호 사격을 끊임없이 해대고 그 사이에 성벽 아래에 지뢰를 설치해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단 측도 정말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서게 되고 10월 내내 이 영국군이 맡고 있던 이쪽 성벽으로 공방전을 벌였는데 성벽을 넘는 데는 결국 실패합니다. 자 이쯤 되니까 양쪽에서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런데 똑같이 늘어나더라도 이 기사단 쪽은 원래부터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까지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오스만군이 쳐들어온 지 벌써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이 성이 정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완전히 사기가 바닥을 칩니다. 이미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잃은 데다가 전염병까지 돌아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병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기사단 쪽 사정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이제 싸울 사람도 더 이상 안 남았고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12월 11일 자연스럽게 평화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술레이만이 항복한다면 생명을 보장하고 끝까지 버티면 너네 다 죽여버리고 노예를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또 마지막 자존심을 부립니다. 이 기사단은 끝까지 싸우고 싶었으나 주민들은 그럴 이유는 없었거든요.
했거든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래서 주민들이 기사 단장이었던 랄라당에게 압력을 가하고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옵니다. 그런데 휴전이 맺어지는가 싶었는데 이 술탄이 이렇게까지 나와서 제안을 했으면 적당히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로더스 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믿겨지지 않았나 봐요. 아마도 술탄한테 손가락 걸고 지장까지 찍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나 봐요. 너무 지나치게 약속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자 술탄이 아주 열받았어요. 그래서 막 치아라 하면서 테이블 엎고 그 길로 나가서 다시 공격을 퍼붓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취약하다고 알고 있던 이 스페인군이 맡고 있던 이쪽으로 총 공격을 해요. 엄청나게 포탄 세례를 퍼부은 다음에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쪽 성벽을 소나기에 넣고 이번에는 완전히 여기를 차지해버리죠. 이걸로 게임 끝이었어요. 그 튼튼했던 성벽도 몇 달 동안 계속 포격을 당하니까 당연히 너덜너덜해졌고 이제 생존자도 얼마 남지 않아서 결국 기사단은 지지치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딜을 좀 잘했나봐요. 남은 기사들은 목숨을 보장받고 12일 안에 인근 크레타 섬으로 물러가기로 했습니다. 주민들도 학살을 면하고 섬에 계속 거주하길 희망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세금도 면제받게 됩니다. 괴 모독을 금지하는 조항도 관철시켜 넣었어요. 이 정도면 거의 기사단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딜 아닌가요? 물론 오스만 입장에서 결국 이 로도스 섬을 소나기에 넣게 됐으니까 손해보는 딜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기사들은 북을 치고 휘장을 날리면서 아주 명예롭게 성을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술탄이 그 배를 제공해줬어요. 이걸 보고 있는 오스만 제국 병사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겨놓고 진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어쨌든 오스만 제국은 이렇게 힘겹게 로도스 섬을 점령함으로써 지중해 동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술레이만은 다시 완편히 유럽 중앙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 9호 기사단은 몰타 섬으로 근거지를 옮겨가는데 그러면서 몰타 기사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기도 하죠. 이 오스만 제국과의 질긴 인연이 여기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스만 제국이 나중에 여기 몰타 섬까지 쳐들어와서 또 한 번 대결을 벌이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해드리겠습니다.